자, 이번 시간 민법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뭐다?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곧 죽어도 문제풀이. 뭐 어떤 강사가 얘기했어? 뭐 강사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무조건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포인트를 한번 쟁점 위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이고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차고. 자,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예요. 틀린 거 올라라.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하게 되면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번부터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표시 1번 맞죠?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겠죠. 네, 109조 해석. 당연한 문제고요. 2번 법률의 차고,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자, 판례 입장.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 부분에 차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자, 4번 지문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의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네.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렇다? 바로 오표시 무회. 그죠? 잘못된 표기한 거예요. 오표시 무회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회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소위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했을 때 쌍방 당사자가 모두 요 갑토지,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는데 그 지번 등의 착오가 있어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을로 잘못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이겁니다. 그 목적물 자체를 갑이 아니라 을로 표시한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장 쌍방은 소위 요 갑 토지에 관해서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의사 표시에 뭐가 있었다? 합치가 있었죠. 의사 표시에 합치가 있었던 이상 그 매매 계약은 요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종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거는 무효죠. 갑, 그죠? 갑 의사 표시 합치가 있었던 갑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니까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의 오해, 그죠? 이건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5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 누구? 병을 상대로. 그죠? 제3자는 병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제3자 표시해 놓고, 그죠? 갑과 을 간에 요 계약이 있었다 이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누가? 낙약자겠죠? 매수인 을이 병을 상대로 지급해라. 그렇죠? 그럼 병은 수익자, 을은 오케이, 낙약자입니다. 자, 낙약자는 갑의 병에 대한 이 갑과 병의 관계, 이거 뭐죠? 대가 관계라고 하죠.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죠? 1번부터 틀렸네요. 그죠? 대항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겁니다. 낙약자는 갑과 을 사이, 즉 요약자와의 관계, 이걸 보상 관계라고 하죠. 보상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소위 대항력이 생기지만 갑과 병 사이에 일어난 소위 대가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을은 낙약자는 갑의 병에 대한 소위 대가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인 병을 상대로 대항할 수 없더라. 1번 틀린 지문. 1번 정답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 자,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문제. 지상권 문제입니다. 지상권 문제.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죠? 틀린 거. 잘 틀리는 거, 이것도 잘 틀립니다. 그래서 을 소유 토지에 갑의 지상권이 설정됐다. 틀린 거.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 양도 가능하죠. 가능하다.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판례. 자,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지료 약정도 등기된 경우에 대항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4번 지문. 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요.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지금 틀렸습니다. 그죠? 4번이 왜 틀렸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위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라면 아직 지금 토지 양수인 정이죠. 토지 양수에 대한 연체 기간이 아직 2년 자체가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즉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 지급 연체가 이루어진 경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 양수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거 4번 지문 잘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4번 지문 잘 체크하시고 갑이 무에게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했다.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맞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이건 이제 대리 문제죠. 그죠? 소위 대리권 소멸 후에 이제 표현 대리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뭘 했죠? 대리권을 수요했다. 이후에 을은 다시 병을 복대리로 선임한 케이스. 그러면 복대리인은 본인이죠. 갑을 대리해서 그죠? 요 X 토지를 매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32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병은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이런 기본입니다. 복대리인은 요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병은 갑의 대리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그렇지 않다. 을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갑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1번 틀렸다. X토지의 매매 계약에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병의 선임에 대해서 누가? 갑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3번 질문.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병을 선임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하여 당연히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자,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이후에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이후에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본인이 사망했다? 본인의 사망? 당연히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만약 대리권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해서 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다. 대리권 소멸된 이후에 그죠? 대리권이 없는 을이 복대리인인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해서 뭐가 적용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29조 법리가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3조. 이거 판례 입장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판례 결과 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닌 거 고르라 했어요. 아닌 거.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약정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 당연히 103조에 반하겠죠. 무효입니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서 내연녀에게 한 징역 103조 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면 이런 것들 103조 반한다. 4번 체크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이건 뭘로 봅니까? 우리 판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요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위반해서 유효. 단속 규정 위반으로 유효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지만 요 비교해야 될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103조에 반한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법규의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양자로 구별함이 없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효력 규정 반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이 이루어졌다.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요. 그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것도 역시 암기 문제죠. 암기 문제다. 그래서 포인트는 계약 해제 전. 을로부터 기억볼게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이거는 54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지문도요.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 역시 제3자에 해당이 되어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된다. 기억니은 디귿 계약 해제 전에 마찬가지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마찬가지죠. 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계약 해지 전에 X토지상에 을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신축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 그죠? 매수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지금 15분 경과하고 있죠. 15분 경과. 자, 갑은요. A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고 1천만 원 차용. 그 채무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A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겁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그림. 갑은 A은행으로부터 얼마? 1천만 원. 채무가 있습니다. 1천만 원. 그 채무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그죠?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자, 이에 대해서 을은 지위가 물상 보증인이죠. 물상 보증인. 지금 뭐 그죠? 유동규 난리 났네요. 이재명, 유동규. 네. 엄청난 발언을 했다고 지금 막 뉴스가 뜨네요. 네. 궁금합니다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유동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쨌든 1번 A은행은요. 을에 대해서 차용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맞죠? 왜 그렇다? 물상 보증인 자체는 채무가 없습니다. 채무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A은행은 물상 보증인에게 당연히 채무이행, 즉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을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을 해버렸어. 그럴 수 있죠? 네, 매각. 이때 A은행은요. 물상대의 규정에 따라서 을이 매각 대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제 2번 질문이요. 죄송합니다. 2번 질문 틀렸네요. 자, 왜 틀렸냐? 지금 물상대위, 요 물상대위에 대한 성격,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상대위성이란 목적물이 소위 멸실되거나, 그죠? 훼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 또는 공용 징수되어서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해서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때 담보권자가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물상대위성이죠. 이러한 멸실, 훼손, 공용 징수인 경우에는 소위 추급할 수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가능하나, 자,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매매, 그죠? 매각 같은 경우는요. 매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소위 추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물상대위 가능하다? 물상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번 질문 순간 물상대위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혼동하면 옳은 지문이네 라고 체크할 수 있으나 요거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 징수는 기억하자. 매매와 임대차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다. 왜? 추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인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정답 2번 맞습니다. 그죠? 2번. 3번 갑이 원리금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당연히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변제됐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 아시겠죠? 옳은 지문. 4번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됐다.
자, 수용된 경우 A은행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 다음 5번. 의뢰 일반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다. 의뢰 일반 채권자가. 그때 A은행은 경락대금에서 원리금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오탈 났지만. 자, 저당권자는 자, 후순위 저당권이 저당권 실행, 전세권자 또는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일반 채권자의 강제 집행 등에 참가해서 뭐 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번 문제 순간 헷갈리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된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11번 문제 맨날 나오죠?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은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죠?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자, 마누라 을에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자, 틀린 거예요. 그럼 이 명의신탁 자체는 뭡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 1번 을은 수탁자죠.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이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명의신탁 을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넘어온 거 아니야?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그죠? 명의만 넘긴 거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한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 다만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다 하는 것은 뭐가 문제죠? 대외적인 관계에서 문제된다. 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때는 소위 수탁자만이 수탁자 온리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 차이. 그래서 1번 지문 주장할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해 버렸어. 이는 그죠? 타인 권리가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3번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갑은 정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가 갑이 소유권자니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 1번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왜?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탁자로서 제3자에 대한 제3자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갑은 누구예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갑이 직접 정을 상대로 그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 3번이에요. 4번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이 갑에 대한 배신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때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도 역시 무효다. 맞죠?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 수량 지정한 매매다. 수량 지정한 매매 그죠? 요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자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했다. 이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선의의 매수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죠? 가능해요. 선의 매수인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 이유로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맞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전부 해제시키면 되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부동산 물건에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즉 187조가 적용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죠? 자, 1번 대표적으로 그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187조 막 적용되고요. 분묘기지권, 상속, 법정 저당권 다 187조 적용된다. 다만 5번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에요. 요거는 이제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취득된다. 몇 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취득이요. 245조 1항. 이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자, 14번이요.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 정답만 볼까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회계 계약 해제 그렇지 않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나머지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갑은요. 그 소유 나대지에 을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을은 엑스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일괄 경매 청구 요건 기억하셔야 된다. 자, 먼저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갑은 나대지 엑스토지에 그죠? 갑 소유인데 을에게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갑이 뭐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죠.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위 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를 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엑스토지에 소위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때 을은 엑스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없다. 왜?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위 저당권 설정 을의 저당권 설정 그 시기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A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한 경우를 하더라도 당연히 을은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엑스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의외로 시험장에서 헷갈립니다. 기억지문.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어요. 그 1번, 2번 틀렸고 을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자, B가 엑스토지를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다 낸 경우에요. 이때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역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안은 다시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갑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사안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따라서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B가 엑스토지를 그 경락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무조건 맞겠죠?
리을부터 보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당권 설정 뒤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X 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자,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자, 이런 경우죠.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된 다음에 이때 D가 요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매수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 토지에 D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예요. 지출했다면 을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D는 뭐 입장이 어떤 지위죠? 소위 제3 취득자로서 경매 대가로부터 제3 취득자로서 필요비를 우선 상환 받게 된다 이겁니다. 받을 수 없다? 틀렸다. 제3 취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그죠? 그 필요비에 대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리을 지문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토지를 취득했다. 네. 저당권 설정한 뒤에 X 토지에 대한 통상의 강제 경매, C가 토지 취득, 갑은 당연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5번 문제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요거 자 마지막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입증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시험장 가서 뭐 합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쇼토디만한 게 없어.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요. 소위 데일리 믹스 20문제 있죠? 풀고 그 다음날 5단 문제 제거하고 다시 6과목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20문제 데일리 믹스를 풀고 그 다음날 5단 문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문제 풀고 5단 문제 제거하고 5단 문제 제거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세요. 소위 과목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더 많이 풀면 더 좋아요. 20문제 이상씩 매일 과목별 20문제예요. 그럼 하루에 120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쇼터드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소위 80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가세요. 쇼터드에서 80점 이상 나오면 실제 시험장에서 60점 이상 뭐 100% 개런티는 안 되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고 추정보다 좀 더 강한 소위 간주됩니다. 나온다고 간주로 보시면 돼요. 60점 간주됩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백날 말로 얘기해봤자 이게 이건 진짜 참 이게 겪어보셔야 돼. 이거 진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진짜 남은 기간 뭐 할 거 없다? 기본서 이런 거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서 백날 본다고 해서 이게 막 머릿속에 이거 암기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점수를 가져가세요. 점수를 내세요. 그러면서 자신감 얻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세요. 60점 나옵니다.